2002년에 고려대를 한 달간 다녔고 2003년에는 서울대자연대를 한 학기 다녔고 그리고 2004년에 이제 경희대에 들어갔습니다. 별명은 뭐 좀 부끄럽지만 장천재 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의대가 아닌 한의대를 지원한 한의대만의 매력이 뭐였나요? 우선은 그때가 경희대 한의대가 웬만한 의대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의대를 쓰기에는 좀 아까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동기들 중에서도 서울대 학교생들 많이 있었고요. 치대 학교생들이 있었고 저희 동기 120명인데 30명이 서울대 출신. 그냥 120명 중에 30명이 서울대 출신.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왜 의대 안 쓰고 한의대 썼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당연했어요. 왜냐면 점수를 의대 쓰기 아까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 입시가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이제 예전에 그때 돌아보면 건축과가 가장 높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리학과가 가장 높을 시기가 있었고 뭐 이런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그 시기에 높은 성적으로 뭐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트렌드에 쫓아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죠. 5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단순 산술적인 계산이고 어떻게 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 배경이 궁금한데 50억에 어떻게 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진료로 발생한 매출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근무 시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해봤을 때 내가 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경희대학교에 있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네, 수능 끝나고 수능 2004년이었으니까 2004년에 수능 끝나고 바로 PC방 가서 바로 채점을 하고 나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합격하겠다. 왜냐면 마이너스 4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합격하겠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엄마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그때는 올 1등급이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 2문제 틀리신 거야? 4문제 틀리신 세 거야? 문제 틀렸어요. 전체에서 3문제. 그때 당시에 만점자 몇 명이었죠?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은 되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요. 왜 웃냐면 사실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를 회상해 보면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계실 텐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 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시골의 작은 분교였어요. 거의 뭐 3개 학년을 다 합쳐도 한 60명, 70명 되는 선생님들도 뭐 10몇 분밖에 안 계시고 당연히 뭐 공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죠. 뭐 우연찮게 그런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처음에 당연히 400명 중에 한 300등 이렇게 하다가 그 여러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치열하게 했고 이왕 공부라는 것을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단계라면 여기서 한번 끝장을 내보자 해서 도전했던 게 1년 안에 성과가 좀 있었고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고3 때까지 성적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400명 중에 한 300등으로 시작했다가 고3 때 한 정도 한 20등까지 올라갔고 수능 때는 전국 5등 안에 이렇게 결과 나도록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사교육이 다른 거 없이 혼자 문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을 상담해 주는 거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 고려대도 다니셨고 그리고 서울대도 잠깐 다니셨고 경희대를 이제 졸업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좀 이력이 특이한데 수능은 3번 봤고요. 고3 때 고려대 생명환경과학 계열, 아마 농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수하고는 이제 서울대 자연과학 계열 들어갔었고 한 학기 다니고 나서 그때 이제 자퇴를 하고 다시 수능을 봐서 경희대 한대 들어갔고 경희대 한대 졸업하고 나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잠깐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 이원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보자는 완전한 꿈으로 그 스쿨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어마어마해서 차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등록금을 뭐 6년 내내 벌어서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쉽게 중단차하고 다시 임상의 길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원래 고등학교는 2002년에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네. 학원도 전혀 안 다녔다. 전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한의대를 합격했다. 사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길게 다니지 않고 바로 나와서 기억이 많이 남지 않아요. 서울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일단 제 그 동기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냐면 다 전 교육에 대한 학생들 모여 있으니까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부 이외에 잘하는 거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고 그 안에서 그 학생들끼리 이렇게 교류하는 게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한 학기 동안에 만났던 친구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한의대는 전공 수업이 6년간 같은 이렇게 반이 6년간 계속 가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는 그런 또 색다른 재미가 있고요.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로스쿨 경험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데 로스쿨 2기였죠. 아마 혹시나 이렇게 그때 저를 그 학교에서 만났던 분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학교가 지금까지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 수업들하고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동기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깊이 친해지고 많이 배려주려고 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 이런 경희대 로스쿨 2기가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명문대 한데 또 특성화고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죠. 그 이유는 그 안에 또래 풀이 좋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학교 가면 좋겠죠. 제가 명문대를 다녀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명문대 나오지 않아도 행복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로 높은 소득과 좋은 삶의 질로 지난 친구들은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어떤 뭐 환경적인 문제로 가면 복잡해지는데 우선 전제는 본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이 좋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중3, 고3 학생들이라면 당장 1년 앞둔 이 시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경험의 비중을 낮추시고 성적의 비중을 두는 건 당연한 문제겠죠. 근데 더 어린 학생들이라면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뭐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본인의 적성을 찾아보는 것들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재밌었던 과목은 수학과 물리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안 풀리는 것을 고민하다가 답을 알아내는 과정 이게 굉장히 희열이 있었고요. 이 단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상위권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한 문제를 푸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답안지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책에서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입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채택은 그다음 없고요. 환자분들이 우리 저 전문의시네, 뭐 후배님이시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고요. 뭐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그만큼 뭔가 보장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베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고민할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혜택은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게 그 저만의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공부에 학습에 대한 아이템들. 과목별로도 설명드릴 수 있고 뭐 전체적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예를 들어서 제가 수험생들 만나보면 너 오늘 하루 공부 몇 시간 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본인이 몇 시간 공부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분 단위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8시간의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 8시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8시간을 세 파트로 나눠서 국어, 영어, 수학을 3분의 1씩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30분씩 쪼개서 8시간 30분이면 16번이잖아요. 16번의 파트로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거나 약한 과목을 잘하는 과목을 줄이거나 아니면 영어 하는 시간을 일괄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매일 루틴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험생활, 고3 수험생이라면 시기에 따라서 공부 방식을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들 세팅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아이들을 관리하는 팁이고요. 과목별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많이 풀지 마라. 한두 번을 반복해서 푸는 게 그 좋다는 문제집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영어 문제집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어 등급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대부분 학습에 고민되는 친구들은 3, 4등급 정도의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공부 방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텐데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많이 참고해라.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밖에 요점노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답노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워낙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고 방대하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생활 관리가 안 되는 분들, 특히 독학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지 학습과 건강 상담으로 해서 실제로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한의원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한의원에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 수험생들이 상담하다 보면 이 원장님이 뭐야 총명타이다 지어주기 이렇게 상담하고 오는데 제가 딱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루 일과를 읊어봐라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쫙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어디에 생활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문제집에 어떤 것들을 갖고 와서 봐서 피드백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학생들 중에는 방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독학으로 하는 학생들은 생활관 공간하고 공부 공간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언급해 준다거나 장래 희망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작정 그냥 과목별로 본인이 약한 거를 열심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무작정 하는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좀 정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 내적으로 좀 개입해서 진료하는 게 저희 한의원 특징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 모아서 공부방으로도 좀 했었고 실제로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시던 난임 부부를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한의원에 데리고 왔던 사례.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그 열풍에 동조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서 직업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생활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 예를 들어서 집에 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온 가족이 핸드폰 보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공부할 마음이 안 나겠죠? 근데 책상이 좀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고 아빠가 틈만 나면 앉아서 책을 보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이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획대로 하고 안 된 부분 피드백하고 이런 가정 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학습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그게 반드시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어떤 목표 설정이라든가 피드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종의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날아오는 문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서 본인이 좀 공부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에서 운영 사회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를 표현하면 그렇지만 수험생 수가 제가 쓰는 공부할 때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는데 입시는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정보는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딱 그 관을 잡고 그
그대로 밀어나가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했던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결정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정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을 뭐 진로실에서 학습과 아니면 학습 이외의 문제로 만나더라도 항상 진로나 공부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쪽으로 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 비중은 최소한 비율로 따지자면 10% 20% 정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사교육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교육이 그리고 어떤 기관이 나한테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많이 사업화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기 관리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학습에 개입이 되다 보면 정말 중요할 때 치고 나지 못하고 외부에서 끌려다가는 이런 공부를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저는 경우에. 그런데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서브로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교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얻는 정보의 질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교육은 한 20% 정도는 하시되 나머지는 본인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문화죠, 사실. 입시 문화. 제도가 맞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실패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실패를 해봐야 되거든요. 실패를 해보면 엄청 괴롭죠. 저도 수능 2번 실패했고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보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근데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실패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실패를 해보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하는 데는 훈련을 하세요. 실패를 무서워하니까 그런 결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시 제도보다 그런 실패에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사회적인 풍토 너무 잔인하죠. 사실 그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칭찬받는 거는 세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런 게 심한 거는 입시가 강해서 그렇죠. 입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입시열이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입시에 바로 맞닥뜨린 학생들은 뭐 1년 안에는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입시보다 진로 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입시에 너그러워질 수 있고, 입시에 너그러워진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찍어서 편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옷을 만들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다양한 본인의 적성을 찾아서 밀어붙여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의 몸은 자연하고 닮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여러분이 잠에서 일어나고 잠이 들죠. 사계절이 변하듯이 나이가 들고 늙고 병이 듭니다. 요 단순한 원리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시되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생활의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거나 어느 때는 폭식하고 어느 때는 확 굶어버린다거나 뭐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며칠 잠을 안 자버린다거나 이게 지금 병이 생기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병들이 예방됩니다. 그러면 혹시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찍 일어나고요? 일찍 일어나는 거 좋죠. 일찍 일어나는 거 좋고 보통은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춰놓는 게 잠에 드는 시간을 맞춰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두시고 아침 시간을 정해두시고요. 그 아침 시간을 미라클 모닝으로 정해놓는 건 사실 우리가 그 첫인상 원리하고도 일치해요. 해는 6시, 7시, 요즘에 겨울에 7시 반쯤 뜨잖아요. 7시 반 이후까지 자면 안 돼요. 여름에는 더 일찍 일어나시고 그 한의학의 고전 중에 황제대경이라는 고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계절에 따라서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을 이렇게 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고 여름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해가 뜰 때 일어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거는 가장 좋은 수면 습관이고 예를 들어서 수면문제가 있는 분들 하루 총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아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 저희 자녀가 큰애가 올해 8살 여자아이, 둘째가 6살 남자아이인데 본인이 원한다면 대학을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한다면. 다만 그게 충분한 경험을 전제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이런 이렇게 가정 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경문을 넓혀라. 책을 많이 보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나의 건강관리와 시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시도를 통해서 본인이 체득하게 하는 이런 교육관을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해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오해들. 한약에 대한 오해. 예를 들어서 중국산 약재 쓰시나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 수치 올라가나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약 이렇게 자기가 다이어트 한약을 처음 받았어. 이거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는 대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지금 그 현대 사회가 많이 단편화되어 있어요. 특히 영상이나 글이나 어떤 여러분이 받아들인 정보들이 굉장히 짧고 자극적이고 가벼운 휘발성 자료들이 너무 넘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 인문학이나 어떤 사회를 보는 시선들, 비판하는 능력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가치들이 이런 휘발성의 정보들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가족의 즐거움을, 가족의 그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그런 행복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